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9일 금요일 밤 7시 반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켰습니다. 왜냐면요. 공포사연을 오늘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해서 지금 그냥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어차피 내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월 말부터 올라온 공포 사연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점심을 제육덮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배가 부르네요. 뭐죠? 와. 아니 누가 이런 이거 쭈드등 때리는 소리인데 영상 도네이션을 해주셨지만 누가 라디오에다가 영상 도네를 합니까? 안 나와요. 돈 날리신 거예요. 이거 참 아무튼간에 이게 공포네. 진짜 이게 공포야. 노래 하나 듣고 공포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영상 도네이션은 제 유튜브의 쇼츠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쭈드등이라고요. 근데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 보면은 사고 싶어지는데 어차피 품절돼서 못 사요. 노래나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보이 위드 우크의 탁식이라는 곡입니다. 와. 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첫 곡은 보이 위드 우크의 톡식이었고요. 이제 오늘 공포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소리만 들으니까 이상해서 영상이랑 같이 보시라고 다시 틀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저의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현실적이라 싱숭생숭했던 꿈 두 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펄순이고요. 직장 때문에 2달 만에 본가에 가서 잤을 때의 꿈입니다. 꿈속에 제가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꿈을 꿨습니다. 꿈인지 인지를 못했을 땐 오랜만에 가위 눌렸네. 얼른 깨야지 하고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고 엄지를 손톱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고통이 점점 느껴지며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니 저는 본가 제 방 아니었고 낮이었습니다. 오빠 방에서 오빠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가위썰이나 풀러 오빠 방으로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하체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엄청 힘을 들여야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침대에서 조심히 내려와 거의 기어가듯 엉금엉금 오빠 방으로 향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내 다리가 이상해! 한 번만 나와봐! 좀 도와줘! 하고요. 오빠는 방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친구랑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는지 제가 소리치는 소리가 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빠 방에 도착했을 때 다리 마비 정도는 어느 정도 풀렸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빠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때쯤엔 다리도 다 풀려서 걸어서 제 방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방 안에
10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가 방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생긴 건 평범한 아기인데 소름이 돋고 이상했어요. 눈이 시꺼멓거나 뭐 저를 노려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안광 없이 무표정으로 가만히 저를 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엄마는? 하며 물어봤지만 그 아기는 그저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퍼뜩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악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이 생각이 스치자마자 나 이놈 때문에 가위에 눌렸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분노가 정말 미친 듯한 분노가 폭발한 듯 그 아기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정말 있는 힘껏 흔들면서 욕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왜 당장 집에서 안 나가! 이라며 평소엔 절대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이 세상 모든 욕을 끌어모아다가 그 아기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저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씩 올리는 겁니다. 이미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저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조르고 의자를 가져와 그 작은 아기를 죽일 듯 때렸습니다. 그 아기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씩 웃으며 눈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뭘 쳐다봐! 우리 집에서 안 꺼져? 하며 그 아기를 번쩍 들어 바닥에 슬램 하며 다시 들어 올리고 다시 슬램 이 짓을 몇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에게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는 엄마의 애들아 밥 먹어라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박동이 엄청 빠르고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갔고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려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에 세수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서 꿈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원래 집에 아기가 들어오는 꿈은 흉몽인데 네가 쫓아냈구나. 이뻐하고 집에서 놀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던데 잘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소름 돋는 꿈을 꾼 것도 그렇지만 진짜 너무 작은 아기에게 그렇게까지 했다고? 아무리 꿈이라도 진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리고 그 아기를 진짜 후드려 패고 쌍욕을 해댔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도 받았기에 제 자신에게 소름 돋는 꿈이었네요. 평소에 입이 험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절대 아닌데 꿈에선 어떤 자신감으로 그리했는지 소름 돋고 신기하네요. 자, 두 번째 꿈은요. 좀 채팅창에 자 이제 누가 악귀지? 라고 악귀 대 아기. 자,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일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다 와갈 때쯤 할머니, 아주머니 몇 명이 자꾸 집에 혼자 가도 괜찮겠냐고 이 세상이 험하다고 걱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 두 분께서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전 한사코 거절하며 괜찮다고 바로 이 앞이라고 걱정 감사합니다 하고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좀 무서움을 느꼈고 후다닥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온 후 도어락 안심 버튼을 누르고 이중 잠금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중 잠금을 고리에 걸고 5초 정도 지났을까요? 누가 띵동 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전 누구세요? 라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제 도어락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안심이 버튼을 눌러두어 비밀번호를 맞게 치더라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누구신데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연신 외치자 밖에서는 이 똑똑한 년 그냥 문 열어! 라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112에 전화해 집 주소를 말하고 빨리 와달라고 했고 집 밖에선 문고리를 철컥철컥철컥철컥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경찰이 와준다고? 너 구하러? 하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전 이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 꿈이구나.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뉴스에서 처음으로 음성 변조를 한 남성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 경찰이 와주다고 너 구하러?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저는 아, 이거 꿈이구나. 네가 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당장 안 꺼져? 나 꿈에서 깬다! 라고 하고 그 남자 목소리는 밖에서 문을 부술듯이 흔들어대고 흔들어대고 있는 틈을 타 손가락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꿈에서 가위로 넘어간 듯 싶었습니다. 귀로는 모든 게 들리는데 시야는 안 보이고 난 누워있구나 정도만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들 중에는 제가 틀어놓고 잠든 유튜브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행 유튜브 3시간짜리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그 영상의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철컹이며 내가 들어가기만 해봐. 넌 영원히 꿈속에서 사는 거야. 허허허허. 어디 나가봐. 조금만 기다려. 얼른 만나자. 허허허허. 라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 무서웠지만 귓가에 들리는 유튜브 소리에 완전히 의지한 채 침착하게 손톱으로 어디는 꾹꾹 눌리며 가위에 깨어나려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를 미친 듯이 눌러대서 뼈까지 파이겠다 싶을 만큼 아팠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고 밖에서는 계속되는 조롱,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넌 끝이야. 아, 재밌다. 드디어 친구가 생겼네. 그러게 좋게 문이나 열어줄 것이지. 버티고 지랄이야. 라며 욕과 함께 엄청난 조롱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점점 무섭고 이대로 이 귀신이 들어왔다간 나 정말 영영 깨어나지 못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 연예인이 혀로 입천장을 세게 문질러서 가위에서 깨어났다는 게 문득 생각이 나 혀로 입천장을 엄청나게 문질렀습니다. 밖에선 갑자기 엄청난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전 여전히 손톱으로 손가락을 꾹 누른 채로 더 혀로 치아도 치고 입천장도 치고 깨어나려고 엄청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마침내 급 가위에서 풀렸고 시간은 오전 4시였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보니 영상 남은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가위 늘렸을 때 분명 손가락을 손톱으로 엄청 세게 눌렀던 것 같은데 손에 손톱 자국이 없이 손가락은 다 펴진 채로 깨어났습니다. 아무리 꿈이고 가위라지만 너가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잡히면 너 영원히 갇히는 거야. 하고 낄낄 웃던 이상한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아직 선명합니다. 정말 유튜브 소리에 의지하며 깬 거라 요즘은 자기 전에 펄디의 평범한 사연이나 망한 사랑 이야기 같은 잔잔하고 조금 긴 영상 소리를 들으며 잡니다. 혹시 펄디만의 가위에서 깨어나는 법 있으시면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만 저의 꿈 사연은 여기까지. 신청곡은 민기뉴의 나랑 도망가자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윤태진 남이춘님께서 놀러 오셨을 때 가위에 푸는 법을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파박하고 털어내야 한다고 하셨고요. 몸을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파박하고 털어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욕을 아까 그 아기가 나왔을 때처럼 욕을 심하게 하면은 풀려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남이춘님 나오신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남이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연 감사하고요. 제 음성 변조는 어땠나요? 제 음성 변조는 어땠습니까? 신청곡은 민기뉴의 나랑 도망가자입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민기뉴의
나랑 도망가자였습니다. 다음 공포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이 빛나는 밤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공포 사연은 여름에만 진행되는 줄 알고 여름이 오면 사연을 써야지 했는데 공포 특집이 종종 올라오기에 공포 라디오를 들으며 작성해 봅니다. 이 일은 제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족들과 반지하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집은 구조가 특이하여 현관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툭 튀어나온 큰 거울이 하나 있고 그 앞에 거실과 소파, 안쪽에 안방이 있고 거울과 안방 사이로 들어가면 주방과 제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땐 여름이었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근무를 하셔서 주말에만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이모네에 가 있는 날이라 집에는 저와 동생만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여동생이 방에 들어와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울 때 굉장히 속삭이면서 언니, 일어나봐, 언니 하고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하며 굉장히 짜증을 내었어요. 아, 왜 그래? 하며 소리치자 그때도 역시 속삭이며 언니, 무서워서 그런데 안방에서 같이 자주면 안 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저 악몽을 꾸었나 보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동생이 이런 적은 처음이라 굉장히 짜증을 내었지만 안방까지 걸어와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깊은 잠을 자던 저는 바로 눈을 감았고 동생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절대 사람이 올 리 없는 시간이었어요. 노크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어요. 동생은 마치 눈으로 내가 무섭다고 했잖아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새벽에 동생은 더운 나머지 거실에서 TV를 틀고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오른쪽 벽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반지하라 바깥에선 저희 집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창문 바깥엔 큰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벽과 저희 집 사이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잠에 들기 직전 갑자기 바람이 느껴져 눈을 떠 위쪽을 보자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군가의 손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창문 사이에는 방범창이 있어서 아마 겉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자마자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밀어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너무 놀래서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창문을 닫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놀란 나머지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무섭다고만 전했고 어머니 또한 동생이 악몽을 꾸어 그런가 보다 하고 언니한테 같이 안방에 와달라고 해서 자 라고 전해 동생은 제 방으로 와 저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이 집에 어린 여자아이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들긴 것이겠지요. 저와 동생은 그때부터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똑똑똑 가볍게 두들겼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쾅쾅쾅 소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울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무서운 이 상황에 몸이 굳어서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고 동생과 함께 입을 막고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삐삐삐 정확히 6자리가 눌렸고 저희 집 비밀번호는 정확히 6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문은 띠띠띠 하며 열리지 않았고 그 사람은 다시 도어락을 열어 문 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한 서너 번쯤 시도되었을까?
도어락은 큰 소리로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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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경고음을 내었고 그 사람은 문을 발로 쾅쾅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잠결에 방에서 안방으로 바로 넘어와 핸드폰을 방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 방은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제 방에서 큰 노랫소리가 나면 계단에서도 들렸습니다. 핸드폰 전화 소리가 들리자 발길질이 멈추었고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힘을 주어 전속력으로 달려가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발신자는 이모였습니다. 예전부터 이모는 촉이 좋았어요. 집에 어린 여자애들만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동생이 새벽에 무섭다고 전화를 하니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동생과 같이 속삭이며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줘. 이모는 엄마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둘이 꼭 붙어 있어. 절대로 문 열지 마. 알겠지? 괜찮아. 금방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셨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살려달라고만 속삭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세요? 어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저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생은 안방에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밖에는 경찰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112에 전화를 하셨고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는 길이라 인근에 있는 서울경찰서로 전화가 연결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저희 지역의 경찰서로 전화가 넘어가며 시간이 조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에 들어와 저희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셨고 저와 동생은 경찰을 보며 드디어 안도의 울음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조금 있자 엄마가 달려 들어오셨고 저희는 엄마를 보자마자 더 큰 목소리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또한 눈물을 흘리시며 그저 미안하다고 괜찮다고만 연신 말씀하시며 저희를 안아주셨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바깥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 모르니 인근을 더 수색한 뒤에 철수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쪽 골목엔 가로등이 밝지 않아 매우 어두웠기에 더욱 발견한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저희 집 문에 여러 발자국과 함께 검은 자국들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국을 보니 다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이후론 밖이 어두워지기 전엔 꼭 집에 들어오고 한동안은 안방에서 셋이 함께 잠에 들고 꼭 창문을 잠그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아직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가 나면 소름이 끼치고 몸이 굳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딘님의 D라는 노래를 듣는 와중 마지막에 쾅쾅쾅 하는 노래소리마저 못 듣는 큰 트라우마가요. 정말 비슷한 소리였거든요. 다들 꼭 창문 단속 잘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은 딘의 D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펄바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우셨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들어왔잖아요. 얘는 못 들어왔는데. 아니, 들어오면 그 뒤에는 더 무섭다? 아무튼 큰일 치르셨습니다. 큰일 치르셨고 다행이고 그 함부로 그 경찰입니다 할 때 또 열어주면 안 돼요.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얼마나 이제 그 속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도 비슷한 그 트라우마가 생겼었지요. 누군가 이제 깜짝 놀라거나 뒤에서 소리 없이 접근한다거나 이럴 때 엄청나게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었죠. 그게 꽤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제 꽤 있었고요. 그거랑
여기 반지하잖아요. 지금 사연에 저도 이제 1층에서 겪은 일이라서 이게 1층하고 반지하는 그런 좀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1층이 제가 되게 선호하긴 하는데 1층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1층 맞나? 1층 좋은데 너무 위험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딘의 D 듣겠습니다. 노래 후반부에 쾅쾅쾅 소리가 난다는데 궁금하네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였군요. 이거 무서웠겠는데요? 진짜? 참. 이 부분은 빼고 들으세요, 그러면.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은 공포 사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술 편의를 위해 1인칭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요즘이야 산이라 함은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적이 드문 산이 많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산에 있는 산장을 운영하는 한량이다. 산장이라 해도 광고 같은 것도 안 하고 시설도 낡아 빠져서 정말 가끔 산에서 길을 잃거나 대책 없이 여행 온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산장이다. 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산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고 나머지 시간은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생을 까먹고 있는 시골의 잉여 청년이다. 비 올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요. 나는 흐린 날에 고추밭을 갈고 계시는 김씨 할범에게 말했다. 아이고 이놈아, 허구한 날 집에만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가시나 만나서 장가 가라. 네가 올해 몇이냐? 저 이제 28이죠. 아뿔싸, 괜히 말 걸었다 싶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마을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장가 가라고 잔소리를 부쩍 하신다. 아니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시골에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란 말인가? 게다가 난 이미 애니랑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눈만 높아진 오타쿠란 말이다. 얼마 안 있다가 장대비가 쏟아졌고 산장관리소에서 만화책을 보다가 허리가 아파서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겉옷을 챙기고 나가려던 도중에 저기요?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긴 검은색 머리에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비에 홀딱 젖었지만 그 미모는 가려지지 않았다.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깔렸다. 젊은 여자를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장사하시나요? 나는 그녀에게 산장 위치를 알려준 뒤 열쇠를 주고 다시 관리소로 들어갔다. 피부가 정말 하얗고 내 이상형이었다. 왜 혼자 산장에 왔을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 생각에 만화책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갑자기 안 하던 긴장을 해서였을까? 빗소리를 들으며 망상하다가 그만 잠에 들고 말았다. 지금 몇 시야?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자 이미 캄캄한 저녁이었고 아직도 비는 오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산장을 가려면 작은 돌다리를 지나야 하는데 이 정도 비라면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산장에 갇히기 때문이다. 나는 랜턴 하나 들고 산장으로 갔다. 역시나 돌다리는 물에 잠겼지만 나야 이런 일이 빈번했기에 허리까지 오는 물살을 헤쳐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에 들어가니 불은 다 꺼져 있고 침대도 아닌 방 한 구석에서 그녀가 자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부스스 일어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닙니다. 빨리 나오세요. 비 때문에 산장에 갇히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우산을 쓰고 돌다리까지 동행했다. 처음으로 이때 부모님이 물려준 산장이 감사했다. 이렇게 미인과 빗속의 데이트라니. 여긴 어떻게 지나가죠? 물에 잠긴 돌다리를 보던 여자가 말했다. 자,
저한테 업히시지요. 그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내 등에 업혀 우산과 랜턴을 들어주었다. 물살에다가 그녀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너무 힘들었지만 머릿속에는 도파민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다. 무겁진 않으세요? 전혀요. 이슬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 분위기 좋게 담소를 나누다 보니 돌다리를 건너서도 계속 그녀를 업고서 산길을 빠져나왔다. 사장님은 볼수록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정말이십니까? 저도 딱 아가씨 같은 분 좋아하는데 그 주변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횡설수설하며 되도 않는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목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마 내 생각이 맞다면 이것은 그녀의 혀다. 벌써? 도시 여자들은 이렇게 진도가 빠른가?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던 도중 담배를 피고 있던 김씨 알범을 만났다. 할아버지, 여기 이 여자분 어디 묵을 곳 없나요? 내가 말을 걸자 할아버지는 물던 담배를 떨어뜨리곤 그대로 얼어버렸다. 야, 이 상놈의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무슨 소리세요? 아, 맞다. 아, 아가씨, 이제 제목 좀 그만 핥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서 그러시는 줄 알았다. 김씨 알범은 나에게 달려와 발차기를 갈겼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아버지? 뒤에 손님도 있는데. 야, 이 자식아! 네 뒤에 봐라. 네 귀신 씨였다. 내가 뒤를 돌아보자 혀가 길게 늘어진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산장에 들어가자마자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 아무래도 난 장가가긴 그런 것 같다.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블리치를 다시 정주행 중이라 유나님의 해성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럴듯한데? 윤하의 해성이었습니다. 이야, 이야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쓰시는군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자, 괴인 사연이자 공포 사연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학원에 다닐 때 특이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천재인데 보통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괴담, 미스테리, 공포체험 같은 것들을 좋아하셨는데 가지고 계셨던 기괴한 취미 중 하나가 가위 눌리기였습니다. 그 선생님 말로는 가위에 일부러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려고 할 때 딱 잠이 들기 직전에 갑자기 팍 일어나려고 하면 덜컹 하면서 가위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위에서 빠져나올 땐 일단 손가락 하나를 까딱까딱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손가락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잼잼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팔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팔을 쫙 뻗으면 손가락 끝부터 몸 전체가 가위에서 스르륵 순차적으로 풀리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가위에 눌렸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게 취미였다고 하셨습니다. 가위에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위에서 풀린 직후 바로 잠들면 다시 가위에 눌립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몇 번이고 질릴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선생님은 가위에 걸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놀이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7번쯤 반복했을 때인가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눈동자만 굴려서 손가락 쪽을 살짝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눈동자가 없는 아기가 손가락을 잡은 채로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놀이는 하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첫 번째 사연에 나온 그 얘기 아니에요? 걔 아니에요? 아니, 왜 애기가 또 나옴? 걔도 눈동자가 멍했다고 했는데? 참 엄청난 활동량이네, 애기가.
신청곡은 제가 80년, 90년대 일본 시티팝을 좋아하는데 그 중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주펄님도 이런 장르를 꽤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주펄님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디의 와타시다치오 신지테이테 우리들을 믿고 있어 라는 곡입니다. 신디의 와타시다치오 신지테이테 뜻은 우리를 믿어요. 가사 해석을 대충 찾아봤는데 되게 희망찬 내용입니다. 가사 내용도 참 좋고 노래도 굉장히 청량하고 좋네요.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25살 남자 펄떡이입니다. 공포사연을 듣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어 공포사연 하나 남겨봅니다. 학창시절 저는 정시 파이터였는데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처럼 내신도 챙기고 정시도 챙긴 게 아니고 단지 한 학기에 2번씩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공부가 하기 싫어서 상남자는 수능 한 번을 노린다라는 명분으로 정시를 노렸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도 꼴에 긴장은 했는지 아침에 체해서 수능도 조지고 말았습니다. 제 평소 성적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등급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아 재수를 하라는 부모님께 난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재수를 해도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하향 지원해서 지방 국립대에 가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겠다 라고 해서 당시 집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대학생활을 꿈꾸며 하숙집을 구했는데 아뿔싸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1주, 2주씩 밀리다가 결국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저는 하숙집을 2달 만에 나와 본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21년도에는 아직 대면 강의는 거의 없었지만 기초 교양 과목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할 시 간단한 구글링만으로 시험 만점자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하고 기말고사 하나만 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게을러 터진 저는 수강 신청을 성공하지 못해 대면 기말고사가 예고된 교양 강의를 자그마치 2개나 들어야 했습니다. 기초 중국어와 기초 한문이었는데요. 참고로 저때 저는 교양 과목인 중국사 이해도 수강해서 당시 저의 별명은 중국몽이었답니다. 아무튼 기말고사는 시험 2개가 다행히도 하루에 진행해서 하루만 학교 근처에 묵으면 됐기에 전에 묵었던 하숙집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고요. 21년 초에 제 동기들 중에 기숙사에서 떨어져 갈 곳 없던 커플 남자 A와 여자 B를 제가 묵었던 하숙집을 추천해서 코로나로 빈 방이 많던 하숙집 할머님의 걱정도 덜어드릴 겸 흔쾌히 무료로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묵었던 하숙집은 코로나 전만 해도 아주 잘 돼서 옆집을 사서 별채로 사용했는데 별채 1층은 방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 원룸형 방 6개로 개조하여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숙집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사시는 본채 1층은 하숙방이 없고 본채 2층과 별채 2층은 각각 방이 4개씩이었는데요. 둘 다 큰 공용 화장실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 추천으로 들어온 A와 B는 둘 다 별채 1층에 살았는데 A는 돈을 좀 더 내고 다른 방보다 크기가 거의 2배인 방을 계약했고 B는 싼 값에 제일 작은 방을 계약해서 B의 방에다 짐을 다 두고 A의 큰 방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채 2층에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2층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숙생이 없어서 그런지 할머님이 별채 2층이 통으로 비어 있어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지만 편하게 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험 전날 저녁, 저는 늦장을 부리다 원래 타려던 고속버스를 놓쳐서 저녁 늦게 하숙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이랑 가장 가까운 2층 맨 끝방에 짐만 바로 놓고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커플 A, B와 다른 친한 여자 동기인 C와 넷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공공장소에 모이면 안 됐고 술집도 빨리 문을 닫아서 가장 넓은 A의 방에서 조용히 마셨습니다. 원룸형 구조이긴 해도 결국에는 주택을 개조한 거라서 방음이 거의 안 됐거든요.
C는 기숙사에 사는데 제가 와서 하루만 하숙집에서 몰래 자고 아침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A가 저에게 어느 방에서 자냐고 물었고 저는 별채 2층이 다 비어서 혼자 2층 끝방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C는 혼자 2층에서 자면 무섭겠다. 우리 펄떡이 잠 못 자고 혼자 발발 떠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놀렸고 A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2층이 다 비었다고? 아닌데. 가끔 새벽에 2층에서 엄청 쿵쿵대는데? 그치? 하고 B에게 말했습니다. B는 맞아. 그래서 짜증나서 할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했는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이라서 그냥 참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별채는 2층으로 가려면 실내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실외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할머님이 본체 1층 식탁에 반찬만 차려두시면 원하는 시간에 내려가서 밥을 알아서 퍼서 먹는 방식이라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2달을 넘게 살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에이, 2층에 사람이 살았으면 너희가 한 번은 마주쳤겠지. 착각 아니야? 라고 했고 A와 B는 딱히 실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는 씩 웃으며 그럼 귀신인가? 보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계속 놀려댔는데 옆에서 C가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괜히 따라서 조금 으스스하긴 했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가 무섭다는 생각이 막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이만 자기로 하고 C가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는 바람에 여자들인 B와 C가 큰 A의 방에서 자고 A는 B의 방에 가서 혼자 자기로 했습니다. 저는 괜히 안 무서운 척 장난으로 내가 이 방 바로 위거든? 어차피 난 오후 시험이라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어서 너네 밤새 잠 못 자게 쿵쿵 대줄게 크크크크크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신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괜히 으스스한 기분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오래되어서 스프링이 끼끼끽 하는 소리를 내며 몸에 닿는 스프링이 수축하는 게 느껴지는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옆에 돌아놓으면 스프링이 절 따라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그런 매트리스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가? 저는 매트리스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은 둘 다 오후에 몰려 있어 알람도 맞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위에는 몇 번 눌린 적 있지만 딱히 귀신을 본 적 없고 무릇 가위란 꿈을 꾸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다 다칠까봐 뇌가 근육을 경직시키고 모종의 이유로 그 상태에서 잠에서 깨 정신은 돌아왔지만 근육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로 꿈에서나 볼 법한 귀신들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가위를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살짝 눈을 떠보니 저는 침대 끝에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있어 왼쪽 팔꿈치부터는 침대 바깥으로 삐져나온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여름이라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슬슬 동이 트려고 하는지 블라인드를 내렸어도 한밤중처럼 아주 어둡진 않아서 무서움보다는 어제 버스도 오래 타고 오랜만에 너무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피곤했나 보다 하고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새끼손가락을 까딱이려고 힘을 줬습니다. 이건 꿀팁인데 가위는 근육이 경직된 상태라 예민한 새끼손가락이나 혀부터 조금씩 근육을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손가락들이 움직이면 힘을 줘서 벌떡 일어나면 가위가 풀립니다. 저는 혀를 낼름거리는 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새끼손가락을 까딱이는 편입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을 까딱이려는 찰나 제 뒤에 매트릭스가 움푹 파이는 느낌이 나면서 어린 여자아이의 깨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있는 뭔가가 매트리스 위에서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새끼손가락을 까딱였고 평소와 다르게 가위가 바로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웃음소리와 매트리스의 진동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좀만 더 있다가 손가락 다시 움직여서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제 어깨 뒤에서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트리스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눈을 뜨면 보일까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새끼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깨르륵 웃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리더니 움직였다! 움직였다! 하는 소리와 함께 매트리스의 진동이 어깨 뒤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엉덩이로 천천히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종아리 쪽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뒤에 있는 뭔가가 침대에서 점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온몸에 힘을 줬고 그대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푹 젖었고 그 사이에 더 밝아져서 창밖은 완전히 아침이었습니다. 9시, 10시쯤이었는데 친구들은 다들 수업을 듣거나 근로장학생 일을 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도 씻고 학교를 다녀와서 짐을 챙기고 본가로 돌아가기 전에 학교에 있는 A와 C에게는 인사를 하지 못하고 B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는데 B가 아니 새벽에 왜 이렇게 쿵쿵댄 거야? 너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잤잖아.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단순 가위의 꿈이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당황해서 몸이 굳었고 곧 정신을 차려 피곤해서 뒤척였나 보다. 미안해.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몇 시쯤이냐고 물어보니 B는 C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4시가 다 되어서 잤는데 얼마 못 자서 쿵쿵대는 소리에 깼고 제가 올라가기 전에 잠 못 자게 쿵쿵댄다고 한 게 생각이 나서 짜증나서 전화하려고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다시 자서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던 것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그 집을 나와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숙집 할머님과 할아버님께는 이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감사하다고 간단히 인사만 드렸습니다. 공짜로 밥도 주시고 잠도 재워주셨는데 괜히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 뒤로 가위는 가끔 눌려도 그때처럼 뭔가 들리거나 느껴지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느꼈던 매트리스의 진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여자아이의 귀신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시끄러웠다는 새벽에는 왜 제가 깨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다 돼서야 가위에 눌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동이틀 무렵에 깼는데 가위 잠깐 눌리고 나니 그새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하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에 매트리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모든 매트리스를 매트릭스라고 쓰셔가지고 정말 열받았습니다. 하지만 잘 읽었죠? 그리고 그 신청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의 추천곡을 하나 틀어드려야겠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샤데이의 Nothing Can Come Between Us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 참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샤데이의 Nothing Can Come Between Us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공포 사연입니다. 100% 제 경험담입니다. 때는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여름방학을 만끽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만화책과 소설책을 책방에서 잔뜩 빌려서 밤새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날도 형과 함께 빌려온 책들을 읽고 있었고 시간은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슬슬 배가 고파지기 마련이고 그날은 역 앞에 있는 김밥집에서 야식을 먹는 게 어떠냐는 형의 말에 저는 좋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김밥집까지 가는 길에는 놀이터 2개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놀이터는 친구들끼리 공룡 놀이터라고 부르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엔 공룡 모양의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위치도 아파트 동 중앙 쪽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는 항상 공룡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공룡 놀이터의 입구가 보이는 와중에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외곽 쪽, 그러니까 저와 형이 걷는 길과 가장 가까운 쪽에 놓여있는 놀이기구 위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놀이기구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엎드려 있는 모형이고 길이는 꼬리까지 2m쯤, 높이는 어른 허리 위 정도 되는 꽤나 커다란 기구였는데 이 놀이기구 머리에 앉아 있는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푹 숙인 고개는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내려와서 얼굴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가지런히 모은 손은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귀신이고 뭐고 간에 새벽에 그런 사람이 눈앞에 보인다면 일단 소름부터 돋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옆에 걷던 형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형은 걷는 내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유행하던 놈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런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학생과 가까워지자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어떤 언어 같기는 한데 한국말은 전혀 아니었고요. 뭔가 시읒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언어 같았습니다. 제가 언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각 문장의 흐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종교에서 하는 방언이라던가 주문 같은 건 호흡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소리는 그런 유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문장은 짧게 말하고 어떤 문장은 길게 말하는 전형적인 언어적인 형태였습니다. 그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시읒 소리가 많았고 속삭이듯 말할 뿐이었죠. 저는 그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은 가지런히 허벅지 쪽에 모아져 있길래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돋은 소름은 가라앉질 않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학생의 발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은 발이 없다는 말이요. 정말 웃기게도 저는 그 여학생의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눈을 깔고 발만 봤습니다. 발이 없거나 맨발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컨버스화를 신고 가지런히 모은 발만 보였을 뿐입니다. 저는 내심 안도를 하면서 그냥 지나쳤고 10m쯤 지나서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 쟤 진짜 무섭지 않아? 제가 말을 걸자 형은 누구? 라며 저에게 되물었고 저는 뒤를 가리키며 쟤 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며 누구? 라고 했고 그때 저도 뒤를 돌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름이 조금 돋았지만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조금 이상한 사람을 봤던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점심쯤에 친구들과 공룡 놀이터에서 모이기로 했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 여럿이 놀고 있었고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 놀이기구에 뭔가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그 놀이기구는 스프링이 달려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한 아이가 티라노 머리 위에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이기구는 끼익하며 기울어졌고 아이의 발은 까치발을 하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본 발은 바닥에 안 닿아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본 게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그 여학생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제가 착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얀 컨버스와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발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따금씩 떠오릅니다. 신청곡은 그 시절 많이 듣던 박화요비의 맴맴돌아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사연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그리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열도 조금 있었고 온몸에 힘도 안 들어갔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이라 그런지 하루 학교 일정은 버겁게만 느껴졌고 저는 담임 선생님께 조퇴서를 받아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몸살 감기. 병원에서는 엉덩이 주사와 약 처방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딱 몸살 감기 증상이었습니다. 진단받기 전에는 그리 춥진 않았는데
항상 진단만 받으면 증상이 커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여튼 집에 도착한 후에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 방에는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었는데요. 이불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동생 이불을 훔쳐서 이불을 2겹으로 덮었습니다. 몸 상태가 메롱이라 눕자마자 기절하다시피 잠들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저는 으슬으슬한 한기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건 얼굴 쪽에서 느껴지는 한기였어요. 몸살 기운도 있고 막 잠에서 깬 저는 내가 자기 전에 창문을 닫는 걸 깜빡했나? 하고 무거운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눈을 뜨고 저의 발 쪽을 바라보니 창문은 잘 닫혀 있었어요. 그렇게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 닫혀 있네 생각하며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라? 창문이 닫혀 있는데 왜 얼굴 쪽에 바람이 불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눈을 뜨고 몸살 기운으로 무거워진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바닥에 딱 붙은 듯이 안 움직였어요.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일어나 앉으려고 해도 등이 바닥에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얼굴 쪽에는 차가운 한기, 바람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한기를 쫓아 곧게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뒤쪽으로 조금씩 꺾어 젖혔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웬 여자가 머리카락을 앞으로 축 늘어뜨린 상태로 쪼그려 앉아서 저를 향해 하며 입으로 바람을 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앞으로 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계속 저를 향해 입으로 바람을 불었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목에 힘만 들어갈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에 삑삑삑삑 현관문 도어락 소리에 온몸에 힘을 주고 있던 저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제 방은 방금 전과 동일하게 창문도 닫혀 있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의 주인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땀에 잔뜩 젖은 저를 보고 어머니는 괜찮냐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일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누구는 가위에 눌린 것 같다, 누구는 귀신이다 라며 여러 말들을 해주더군요.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감기 몸살에 허해진 몸 때문에 가위에 눌린 걸까요? 아직도 잠에 들기 전 그때 일이 떠올라 머리맡을 확인하곤 합니다. 쭈펄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청곡은 이센스의 비행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열이 나잖아요. 몸살 나고 열 나면은 두꺼운 이불을 덮을 게 아니고 빨개 벗겨가지고 체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어렸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벗겼던 것 같은데 그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헛것 봐가지고 동생 이불 뺏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체온이 올라갔나 봐. 그래서 뇌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오작동해서 만들어냈나 봐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센스의 비행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쭈님. 침착맨님의 전화 인터뷰 때부터 사랑에 빠진 이제는 당신 없이는 잠을 못 들게 된 펄떡이 덜렁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맞벌이시라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혼자 집을 지키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늦게 오신다고 하여 저는 TV를 켜서 쟁반 노래방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TV 소리로만 채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 쪽에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택배겠거니 생각하며 중학생 특유의 집에 있지만 없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바로 옆에 산과 절이 있는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조건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TV 볼륨을 엄청 키워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나이 특유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제 문을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쿵쿵쿵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쿵쿵.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TV를 끄고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 끄앙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한 마리의 사자처럼요. 동시에 주기적으로 저의 매가 되어주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물론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질의 강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문을 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깡깡깡깡! 그러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없어지더군요. 저는 이제 갔구나. 개 무서웠다. 라고 생각하며 숨을 돌리고 야구방망이 친구를 원래대로 두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때 다시 그 강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여기 너무 무섭다 생각하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강도가 들어오려고 해요. 제 전화를 받은 경찰 아저씨는 강도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조용히 전화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더 지르며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꾹 참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악질 강도는 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여가 지난 후 경찰 아저씨가 왔고 저는 빨갛게 충혈이 된 눈을 감추며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아저씨와 옆집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옆집 아저씨가 자신의 현관 쪽에 못질을 하시던 소리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과 옆집은 벽 하나를 두고 나눠져 있었는데 옆집 아저씨는 그 벽에다가 못질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걸 강도가 문을 두드리며 부수려고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입장에서는 못질을 하는데 갑자기 옆집 애가 소리를 끼앙 하고 지르고 갑자기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서 걱정이 돼서 비슷한 시간에 신고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신고를 했어. 아저씨도 옆집이 너무 무섭고 걱정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너무 부끄러워 옆집 아저씨께 제발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사나이답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 경찰 아저씨는 웃으면서 돌아가셨고 옆집 아저씨는 쿵쿵쿵 못다 한 못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아버지가 들어오셨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느라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 옆집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철퇴보다 무거운 입으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은 공포의 이불킥 사연이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거라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신청곡은 제 노래인 신씨의 갑자기를 신청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못질을 조심하십시오. 뜨고 있는 가수 신씨 올림. 신씨의 갑자기였습니다. 노래가 엄청 좋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웹툰 회사에 다니고 있는 통닭천사님과 같은 영포티 펄떡이입니다. 서로는 짧게 하고 본론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안양인데요. 낭만의 시대, 놀이터에서 연락 없이도 친구를 만나고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 저녁에 밥 먹어라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해가 진 걸 확인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가던 30년이 지나도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지요. 그 당시에는 4층, 5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많았는데 저희 집 또한 주공 아파트 4층에 살고 있었고 바로 옆 동에는 친구 펄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펄순이랑은 같은 초등학교이기도 하고 놀이터 메이트이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펄순이 집에 자주 놀러 다니다 보니 펄순이 바로 옆집에 사는 펄떡 오빠랑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펄떡 오빠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살 차이가 났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바가지 머리에 안경을 쓰고 눈꼬리는 축 처진 누가 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모범생 외모였습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시끄러운 우리들을 잘 받아주고 바보같이 하하 웃는 모습이 일상이었고요.
펄순이 부모님과 펄떡 오빠 부모님도 서로 너무 잘 알고 친한 이웃 사촌이었기에 교류도 많았고 그 당시 아파트들은 온 가족이 외출을 하지 않으면 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열쇠로 외출할 때만 문을 잠그는. 이웃들도 대부분 다 알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굳이 문을 안 잠그고 여름에는 아예 문을 열고 사는 일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펄순이와 저는 펄순이의 집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던 저희는 심심해져서 뭐 할 거 없을까 고민하다가 옆집에서 공부하고 있던 펄떡 오빠를 공략하기로 작당했습니다. 진짜 장난꾸러기였지요. 그래봤자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꼬맹이 머리에서 나온 장난은 옆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펄순이 집으로 다시 도망치는 일명 벨튀 장난이었습니다. 두세 번 정도 벨튀를 했고 그때마다 오빠는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린 깔깔 웃으며 펄순이 집으로 다시 들어와 이불 속에 숨어서 우리가 안 한 척하는 걸 반복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면 보통 재미가 없어져서 안 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더 반복을 했고 점점 오빠의 목소리는 장난을 받아주는 상냥함이 없어지고 나이선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마지막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깍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와 이불에 숨었는데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왔구나 싶어서 웃으면서 이불을 걷고 나왔는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구용 칼도 아니고 시퍼런 식칼이었습니다. 아직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은 펄순이는 계속 이불 속에서 까르르 웃으면서 들어왔어? 오빠 들어왔어? 하면서 장난스레 웃었고 저는 오빠와 눈이 마주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축 처진 눈꼬리로 배시시 착하게 웃던 오빠는 텅 빈 눈과 무표정한 표정으로 시칼을 든 채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체감상 5분은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스르륵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는 펄순이는 또 그 장난을 하려고 했고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린 뒤 우리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왜인지 펄순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펄순이 집에는 다시는 놀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문 앞에 식칼을 든 착한 펄떡이 오빠의 모습이 이질적이어서 그냥 시각적으로 무서운 느낌이었다면 나이를 먹고 그때를 떠올려보면 그 오빠는 저와 대치하는 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는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들어가서 다 없애버릴까 아님 그냥 갈까. 어쩌면 오빠가 그때 그냥 가는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은 쓰다 보니 무서우니까 밝고 상큼한 노래로 신청하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Summer Baby.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시고 앞으로 또 좋은 방송 해주세요. 주펄 파이팅. 이 사연은요. 이 낭만의 시대에 사셨잖아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제 동생하고 식칼 들고 싸웠었는데 그냥 들 수 있어요. 화나면. 그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5분 동안 대치한 거는요. 그거 죽일까 나갈까 고민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바했다 내가. 약간 오바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나가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하고 나가야 되나? 아마 그런 게 머릿속에서 죽이려는 마음은 없고 내가 칼 들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뭐라고 하고 나가지?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뭐 이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원래 형제끼리는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랬나? 내 동생은 안 들었네. 생각해보니까 나만 들었네.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저 눈 쳐지지 않았어요. 조나스 브라더스의 Summer Baby 듣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Summer Baby였습니다. 노래가 아주 상쾌하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이 이야기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가위에 눌렸는데 깨었다 라는 사연이 있고요. 누가 자꾸 배를 누른다 라는 사연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일단 좀 다른 구조를 가진 사연을 읽고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지인이 겪은 기묘한 이야기를 지인의 시점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몸이 편찮으셨던 할머니까지 5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게 공포야. 4명인데. 엄마, 아빠, 나, 할머니면은 4명인데 왜 5명이지? 잠깐만요.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지는 않았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지내시다가 몇 달 전부터 급격하게 몸이 편찮아지셔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잘 따랐기에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몸이 편찮아지신 할머니가 홀로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정말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께 내 방을 내어드리고 우리 집의 창고처럼 쓰이던 방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시는 부모님과 학교에 가는 날을 웃는 얼굴로 배웅해 주셨고 부모님과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는 본인이 자식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청소 같은 집안일들을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을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던 부모님은 그냥 쉬시라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는 매일같이 집안일을 도와주셨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학교를 마치고 독서실에 들러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집에 오면 가족 모두는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다. 때는 여름 기말고사 기간. 그 일이 있던 날은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밤 12시쯤 지났을까.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사람 한 명 없고 가로등빛도 다른 날보다 희미하게 느껴졌다. 독서실은 집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빠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우리 집이 있는 5층을 눌렀다. 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복도를 걷던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낯선 사람은 키가 2m쯤 되어 보이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시 내가 주변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편이어서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공부밖에 모르던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나는 두려움에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혹시 집을 잘못 찾아왔나?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12시가 넘은 늦은 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올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그 남자는 나를 쳐다보며 혹시 여기가 김순례 씨 댁인가요? 하고 물었다. 김순례는 우리 할머니 이름이었다. 나는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네, 저희 할머니 성함이 김순자 례자 되십니다 하고 답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할머니와 가야 할 곳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밖에는 비도 많이 오고 이 늦은 시각에 우리 할머니와 어디 갈 곳이 있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그 남자는 우리 집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때였다. 밖이 소란스러웠던 탓인지 집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아, 안 돼! 그렇게 나는 꿈에서 깼다. 몸에는 땀이 흥건했고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둘러 독서실을 나와 집까지 정신없이 뛰어갔다.
다행히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안고 울어버렸다. 우리 아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갑자기 들어와 울고 있는 나 때문에 잠에서 깬 할머니는 내 울음이 그칠 때까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렇게 바로 다음 날이 되고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가 끝나고 독서실에 가던 중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전화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전날 내가 꾸었던 꿈이 할머니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었던 것 같다. 그 남자는 정말 지인의 할머니를 데려가려던 저승사자였을까요? 주펄의 공포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세상에는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팔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와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곡은 G 드래곤의 미싱 유입니다. 야, 이거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읽길 잘했네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야.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야, 이거 참 가슴이 훈훈해지면서도 참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G 드래곤의 미싱유를 끝으로 이번 공포사연 특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 사연들 받고 있고요. 주펄의 대인국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제가 그러고 보니 글씨를 안 썼군요. 이 사진을 바꾸면서 이 바탕화면을 바꾸면서 저기를 안 올려놨네요. 카페 주소를. 카페 주소는 나중에 제가 잘 챙겨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써주시고요. 공포 사연은요. 가위 눌린 얘기랑요. 누가 문 두드리는 얘기는요. 뭔가 특이한 게 하나는 있어야 할 겁니다. 뭔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야 할 거예요. 가위에 눌렸는데 손가락 끝에 집중해서 깨어났다로 끝나면은 아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G 드래곤의 미싱 유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